박진석은 그날 처음으로 고성이가 살인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병원 진료실에서 나온 뒤에도 박진석의 귀에는 고성이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죽든 걔가 죽든 해야 해. 그럼 누가 죽어야 할까? 그때는 어지러움 때문에 대충 흘려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딸 박영나가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서 있던 모습, 멀쩡히 살아 돌아온 이지환의 그냥 사고였어요 라는 말 사이에 뭔가 끼워 맞춰지지 않는 퍼즐한 조각이 계속 걸렸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긴장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던 고성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앞을 가로막아주던 가짜 의사 이지환. 가짜를 연기하는 사람은 원래 진짜를 속이는데 익숙한 거지. 박진석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 말이 아내 고성이에게 그대로 되돌아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영란은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 고성이에게 들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내가 죽든 걔가 죽든 해야 해. 그럼 누가 죽어야 할까? 그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오토바이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던 그 순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차가 눈앞으로 확 다가왔던 그 짧은 순간 영란은 실제로 우리 둘 중 한 명은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지환. 영나야, 나 진짜 괜찮다니까. 어제는 그냥 브레이크가 좀 말을 안 들었나 봐. 오빠, 진짜야. 난 멀쩡해. 오히려 어제 네 얼굴이 더 하얗더라. 영란은 한참을 말 못하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브레이크 원래 그랬어? 응. 오빠 오토바이 브레이크 원래 그렇게 갑자기 밀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환은 정비소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어요. 이상했던 건 정비소에서 그러더라. 누가 손댔냐고. 일부러 호스 느슨하게 풀어놓은 것 같다고 했는데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 그 한마디에 영나의 심장이 아래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나 아빠한테 말해도 돼? 잠깐만. 영나야, 이거 내 엄마랑 싸우자는 거야. 싸우자는 게 아니고 살려고 하는 거야. 우리 둘 다. 영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건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해온 건 다름 아닌 고성이었거든요. 그 말을 이제 고성이한테 돌려줄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박성재는 회사에서 회의 자료를 정리하다 말고 이상하게 머리가 복잡해 잠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래서 결혼을 하나 보다. 아침에 이지혁이 했던 말을 떠올렸거든요. 은호가 이런 거 겪고 나니까 내가 남편이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더라. 뭐든 대신 맞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그때까지만 해도 성재에게 가장 큰 고민은 친구의 사랑과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고민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박영나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왔거든요. 오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영란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제 브레이크 점검했던 정비소에서 받은 CCTV야. 오빠가 맡겨놓은 직후에 어떤 남자가 오토바이 건드리는 장면이 찍혀 있어. 성재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심장이 묘하게 싸늘해졌어요. 누군데? 우리 집 기사야. 엄마 차 운전하는 아저씨. USB를 노트북에 꽂자 화면 속에는 분명한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비소 구석에 세워져 있는 이지환의 오토바이, 그리고 그 옆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슬쩍 다가가는 양복 차림의 남자. 박성재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알아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네. 남자는 오토바이 앞쪽을 엎드린 자세로 한참 만지작거리더니 주위를 한 번 더 살피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떠났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영나가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말을 꺼냈어요. 오빠, 어제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내가 죽든
걔가 죽든 해야 한다고 했어. 그럼 누가 죽어야 하냐고 물으면서 웃었어. 성재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영나야. 응, 아버지한테 내가 말할게. 넌 빠져. 영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나도 옆에 있을 거야. 엄마가 어디까지인지를 나도 끝까지 보고 싶어. 성재는 그 말에 잠시 동생을 바라보다가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같이 보자. 우리 둘이서 엄마가 저지른 일 끝까지 보자. 그날 밤 박진석은 서재에서 혼자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장기 기증 관련 재단 보고서였지만 글씨가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박성재와 박영나가 함께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박진석은 두 남매의 어색한 표정을 보고 그냥 일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인가? 말투는 평소처럼 단단했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성재는 말없이 노트북을 켜고 USB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정비소, 오토바이 김 기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정비소 사장의 짧은 증언 녹취. 브레이크 호스가 이상하게 풀려 있더라고요. 이건 자연적으로는 잘 안 풀립니다. 누가 일부러 손댄 것 같던데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박진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그리고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래서 너희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 성재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어머니가 영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보셔야 해요. 영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을 꽉 쥐고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얘기 나오니까 내가 죽든 걔가 죽든 해야 한다고 했어요. 세상에 우연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라면서요. 박진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말,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협박할 때 쓰는 어투였거든요. 우연한 사고라는 말은 회사에서 리스크를 감출 때도 자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재가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누구 오토바이였는지 아시잖아요. 이지환, 지금 은호 곁 지키고 있는 그 친구입니다. 잠시 후 박진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 내가 직접 부르마. 이 집에서 내 눈앞에서 한번 들어보자고. 누가 시켰는지. 그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분노가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처음으로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짓을 했을 가능성을 머릿속에 올려놓고 마주보게 됐습니다. 다음 날 응접실 한쪽에 김 기사가 불려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면서도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김 기사,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오래같이 일했지. 내가 자네한테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었나? 아, 아닙니다, 회장님. 그래, 그런 내가 오늘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어. 성재가 노트북을 앞에 돌려놓고 어제와 같은 영상을 틀었습니다. 오토바이, 김 기사, 느슨해지는 브레이크. 영상이 끝나는 순간 김 기사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김 기사, 박진석이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이게 뭔가? 회 회장님,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누가 시켰나? 목소리의 온도가 한 번 더 내려갔습니다. 내가 묻고 있네. 누가 시켰나? 김 기사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버텨보려는 듯 입을 꼭 다물었다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사장님이십니다. 어떤 이사장이? 가온재단 이사장님. 고성희 여사님께서. 순간 박영나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도 아버지 입 앞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실제로 찢기는 것 같았거든요. 박진석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시켰나? 한 글자도 빼먹지 말고 말해. 김 기사는 손을 비비적거리며 그날 고성희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저보고 크게 다칠 뻔하게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절대 죽이지 말고 그냥 겁만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나 옆에 붙어있는 기사 눈치 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성재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영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떨었고요. 박진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놀랄 만큼 차분했어요. 김 기사, 네 회장님, 지금부터 자네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네. 변호사를 붙여줄 테니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말하게. 대신 자네 딸 학비와 생활비는 끝까지 책임지겠네. 죄는 어른이 져야지. 애는 건들지 말아야 하니까. 그 말에 김 기사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영나 아가씨. 박진석은 그를 더 이상 보지 않은 채 천천히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손이 떨려 문고리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더라고요. 내가 믿고 기대고 의지했던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이었나? 그 의문 하나가 머릿속에서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 식탁에는 오랜만에 가족 전원이 모였습니다. 박진석, 고성희, 박성재, 박영나,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바로 이지환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지환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긴 왜 온 겁니까? 이 기사가. 박진석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 식구들 다 같이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그 말투가 묘하게 느껴졌는지 고성희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나도 피곤한데 그냥. 피곤하면 더더욱 들어야지. 박진석이 말을 잘랐습니다. 피곤한 사람한테 괜히 사고라도 나면 큰일 아니겠나.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모르는 척 호호 웃던 사람은 이제 박진석이 아니었거든요. 성재가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병원 엘리베이터 CCTV, 정비소 영상, 김 기사의 진술 녹취가 연달아 재생됐습니다. 브레이크 호스를 누가 건드린 것 같다. 이사장님께서 크게 다치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녹취 속 김 기사의 목소리가 식탁 위에 울렸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여보, 이거 누가 봐도 조작이잖아요. 김 기사 그 사람 원래 입이 여기까지 와서도 나를 속이려 드나.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갈렸습니다. 성희 씨, 자네 지금 내 눈에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아나? 고성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호칭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여보가 아니라 성희 씨. 여보, 당신 지금 흥분해서. 흥분? 그래, 흥분했지. 박진석이 처음으로 식탁을 크게 내리쳤습니다. 우리 딸이 죽을 뻔했는데 내가 어떻게 침착할 수가 있나? 영나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아빠, 미안하다 영나야. 이제라도 알아서. 고성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고개를 치켜들었어요. 당신들 지금 나 하나만 악마 만들고 싶은 거지? 이 집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내가 뭘 해왔는지 잊었어요? 김 기사 따위가 뭐라고 거짓말한 걸 믿고. 그래서 김 기사 말만 믿는 줄 아나? 박진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자네가 병원에서 영나를 협박했다는 건 누가 시켰나? 그 말투, 그 단어들 나도 몇 번 들었던 말이거든. 세상에 우연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말 원래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야. 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은 분명 어제 본인이 했던 문장이었거든요. 여보, 난 그냥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겁 좀 주려고. 겁을 줬으면 그걸로 끝났어야지. 박진석이 그녀의 말을 다시 끊었습니다. 근데 자네는 브레이크를 건드렸어. 우연한 사고인 척 만들기 위해서. 이지환은 그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 진짜 괜찮습니다. 저만 다친 거였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 말이 오히려 박진석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봐라, 성혜 씨, 은호를 위해 간 내준의 옆을 지키던 친구가 이 모양으로 얘기하는 집안이야. 그런데 그런 애를 우리 딸 옆에 붙었다고 해서 죽을 뻔하게 만들었다고? 고성희는 결국 짧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포기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요, 인정할게요. 난 내 딸 인생 망가뜨리는 남자 옆에 두고 볼 생각 없었어요. 난 영나가 최고인 집에 시집가서 평생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잘못된 게 뭔지 정말 모르겠나? 박진석이 천천히 자리에 섰습니다. 자네는 사람을 숫자로만 본 거야. 우진이도, 은호도, 그리고
이제는 이지환까지 영나 옆에 있는 인간이면 그냥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본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깨는 건 박진석의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도 결단을 내려야겠네. 고성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무슨 결단이요? 박진석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첫째, 가온재단 이사장직 오늘부로 사임해. 내일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할 거야. 사임 안 하면 내가 직접 해임 안건 올리마. 여보, 그건. 둘째, 박진석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집 한동안 들어오지 마. 내 아들, 내 딸들 더 이상 자네 얼굴 보면서 밥 먹게 하고 싶지 않아. 이혼하자는 소리야? 그건 자네 선택이야. 박진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언론에 내보내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고 싶으면 조용히 나가고 재단 관련 자료 다 두고 가. 버티겠으면 나도 할 만큼 해보지.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 오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박영나가 그 모습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가 정말 나 사랑했으면 이 정도 선에서 멈춰. 더 버티면 나까지 무너져.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영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가 갑자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래, 다들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밀어내고 천천히 식당을 걸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요. 날 내쫓는 순간 이 집도 예전 모습으로는 못 돌아가요. 나 없이 깨끗하게 굴고 싶으면 당신들이 숨겨놓은 더러운 비밀도 다 끌어내야 할 거니까. 그 말은 일종의 최후 통첩 같았지만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끌어내지.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숨길 게 있으면 나부터 다 내놓겠습니다. 그게 이 집 가장으로서 내가 할 마지막 책임이니까. 다음 며칠 동안 박진석의 행보는 빨라졌습니다. 가온재단 내부 감사팀을 동원해 그동안 고성희가 쥐고 있던 장학금, 기부금, 의료 네트워크 자료들을 전부 재검토하게 했고 변호사와 회계사들을 붙여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사실이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의 수술 대기 순서가 이상하게 빨라졌다는 기록, 은호에게 접근했던 의사의 부당 수당 입금 내역, 그리고 특정 계좌로 흘러들어갔던 컨설팅 비용 명목의 거액. 박진석은 서류를 넘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걸 정말 나는 몰랐나? 아니면 알면서 보지 않은 척했던 건가? 그 질문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아픈 건 모든 선택의 출발점에 결국 자신도 있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며칠 뒤 박진석은 혼자 청와대병원 VIP 병실을 찾았습니다. 한우진의 병실이었어요. 우진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표정이 예전보다 한층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잠시 자리를 비운 정순이의 보온병이 놓여 있었고요. 회장님, 우진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박진석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누워 있어도 된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네, 너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을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됐다. 우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쉽게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고성희, 그 사람은 이제 내 아내도 너희 어머니도 아니다. 우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독하게도 사랑받지 못한 자식이면서 마지막 한 구석에서는 그래도 언젠가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던 모양이었거든요. 회장님, 그래도 저한텐 엄마였습니다. 박진석은 우진의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 그래서 마지막 선택은 내 몫으로 남겨두고 싶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벌은 하겠지만 아들로서의 용서는 내가 알아서 해라. 우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님은요? 난 용서 안 한다.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 내 아들, 그리고 너까지. 자네들 인생을 가지고 장기 바꾸듯 옮겨다닌 사람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난 용서 못하겠다. 우진은 고개를 숙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제 아버지 하는 동안에는 저도 그 선택
같이 가겠습니다. 그 말에 박진석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래, 그 말 고맙다. 재단 이사회 날 기자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건물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날 회의에 박진석이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 그리고 며칠 전부터 흘러나온 내부 비리 조사 소문이 한데 섞이면서 공기는 잔뜩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이사회실 문이 닫히고 주요 임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성희 역시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온갖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자를 수 있을까? 재단 구조를 아는 건 이 방에서 나뿐인데. 그러나 첫 장을 열어젖힌 건 박진석의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안건은 하나뿐입니다. 가온재단 이사장 고성희 해임. 잠시 소란이 일어났다가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고성희에게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마저 이 순간에는 박진석을 바라봤거든요. 박진석은 준비해온 자료를 차례대로 제시했습니다. 장학금 계좌 이동 내역, 의료진에게 흘러들어간 수상한 돈,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 이식 대기 순서 조작 의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재단을 운영해 왔는지. 생명, 나눔, 공정, 이 세 가지였죠. 그는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사장은 자기 가족에게 유리하게 판을 바꾸기 위해 그 원칙을 깨뜨려 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이름에 내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없습니다. 표결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몇몇은 끝까지 눈치를 봤지만 결국 해임 찬성에 손을 든 사람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는 비로소 얼굴에서 모든 표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날 써먹고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야. 박진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잘못 배울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진석은 차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쉬운 날이 아니었지만